마지막이다, 그죠? 예, 이제 198쪽에 보시고 금융 파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몇 가지만 가볍게 좀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뭘 구분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지분금융이라는 놈과 그리고 부채금융이라는 녀석을 구분해야 돼요. 지분금융, 부채금융을 구분하는데 요거의 구분이 어렵진 않아요. 지분금융은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주식 같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영업실적인 이윤을 배당받는 구조겠죠. 그런데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관계예요. 확정된 이자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그냥 사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순놀이 사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요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그래서 그 생각 있구나. 일수고 생각 있구나.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그 생각 있구나. 순간적으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발행하는 사채는 명확하게 이자 몇 프로 딱 있으니까 그대로 나중에 회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느냐 투자하느냐 그런 관점인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복잡해. 사회가 복잡해지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도 투자에 대한 이윤을 배당받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했다. 이것도 지분금융 주식이니까 지분금융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채금융은 저당에 의한 대출, 저당 대출 또는 신탁 정세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도 부채금융이고요. 주택상환사채, 엄도 부채금융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구조니까. 그 다음에 ABS라든지 MBS 이런 것들도 부채금융에 해당됩니다. 전부 다 이자에 근거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자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대출하는 방식이 일반 대출과 다르다 뿐이지 대출에 근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을 빌리는 구조인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우리 시험에 30년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메자닌 금융이라는 놈이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요놈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인 듯 사채인 듯 주식인 듯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일반보다 이자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가장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사채 경계지점이 있는 이런 놈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198쪽에 나오는데 은근히 야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채금융과 메자닌 금융을 찾으세요. 그랬죠. 1번 먼저 기억 주택상환사채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자산담보부 엄도 부채금융입니다. 오른쪽에 비업 신탁 정세에 대한 대출 이거 담보신탁이죠. 요것도 돈을 빌리는 부채금융. 그래서 기업, 미음, 비업이 부채금융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미연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이영 부동산 투자회사 요런 것들은 지분금융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D것, 신주 인수권부 사채, C엇,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메자닌 금융인데 후순위 대출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뭔가 일이 잘못돼서 청산을 하게 됐어요. 부도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부채금융이 1순위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주주는 권리가 밀려요. 주인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먼저 돈을 이 재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죠. 남으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남는 게 있을까? 주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는 순간 주주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내가 일단 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채금융이 먼저 이 회사에 대한 이런 경매 같은 절차에서 먼저 회수해 가겠죠. 그 다음번에 누구냐? 지분금융 하기 전에 이 메자닌 금융. 이 사람들은 내가 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사채는 부채금융인데 나는 순위에서 밀려. 왜? 요거는 지분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부채인 성격인데도 지분 성격이다 보니까 이 부채 분류에서 순위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후순위 대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보다 어떤 경매 실행이 되면 저당권이 우선 지급되고 그 다음이 메자닌, 그 다음이 지분금융의 순격이다 보니까 이 메자닌은 부채 대출보다도 저당 대출보다도 뒤에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그냥 후순위 대출, 즉 저당은 대출은 대출인데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은 메자닌 금융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요게 또 있어요. 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넘겨볼게요. 4번. 다음 중 지분금융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분금융이죠. 기억, 조인트벤처 맞죠? 니은, 펀드도 투자에 대한 이윤이 배당됩니다. 펀드도 맞아요. 니은도 동그라미입니다. 주의할 거는 리얼입니다. 부동산 투자 반갑다고 동그라미 하면 돼요. 부동산 투자에서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회사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미음,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 그 다음 비업, 부동산 신디케이터. 요런 거 기억, 니은, 미음, 비업이 지분금융이고 나머지는 부채금융입니다. 자, 이거 구분 잘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도록. 자, 이제 이렇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룰 내용에 금리가 있어요. 근데 금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요. 단독 문제로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 문제집에서 한 3, 4문제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간단하게 볼 건데 금리는 일단 고정금리가 있어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한번 딱 결정되면 중간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중간에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고정금리가 만약에 5% 딱 고정되면 나는 계속 금리는 5%, 나는 이자율 5% 주면 됩니다. 계약기간 10년이면 10년 동안 5%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금리가 만약에 내가 4%로 대출했잖아요. 계속 4%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변동이 있어요. 약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르막 내리막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요런 내용 고정금리는 고정돼요. 변동금리는 변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 문제. 주로 어떻게 물어보느냐.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잘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대출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기면은 대출 기간은 이익이다 또는 손해 이렇게 잘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우리 대출자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이 좀 손해를 보겠죠. 이때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는 거죠.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손해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손해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금리가 5%예요. 그런데 중간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 올려야 될 이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은 올리지를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손해를 은행이 고스란히 안고 가겠죠. 그래서 손해라는 말은 진짜 손해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금리 변경 위험 또는 인플레 위험을 이 사람이 부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뒤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인플레 나타나면 또 이자율이 올라갈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즉, 뒤에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금리 올릴 요인이 생기더라도 올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이 말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좀 들으면 알 것 같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대출자가 이익인지 차입자가 이익인지 헷갈린다니까. 보름 지나면 누군가는 이익일 것 같아. 이게 어려운 점이 개론 어려운 점이 요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라 그랬잖아.
자주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면 항상 모의고사 최근에 반드시 개론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요 놈은 금리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거죠. 여기는 자 4% 대출했는데 IMF야. 금리가 15%야. 은행은 금리를 15% 올려버립니다. 난 은행에 이자 몇 프로 내야 돼요? 15%. 이러니까 그 부담을 차입자 돈을 빌린 내가 부담하죠. 그 내가 손해인 거라. 즉 앞으로 나타날 금리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부분을 이해하면 요거는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뒤에 거 설명해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됐고 이제 그다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고정금리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나올 때 초기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올릴 이유가 생기면 나중에 올려도 되죠. 얘는 올릴 이유가 생겨도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올려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초기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정금리 대출에서 나는 5%로 대출했는데 이때 시장금리가 7%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3%로 내려오기도 해요. 올라갈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자, 나는 이자 몇 프로 주고 있죠? 5%. 그런데 새로 대출하면 이자 몇 프로죠? 7%. 나는 어쩌면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 왜?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 괜히 말해가지고 누군가 스트레스 받아서 영향받으면 나만 손해야?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행입니다. 대출자. 대출자는 가만히 생각합시다. 지금 이자 몇 프로 받아야 돼요? 7%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얼마 받아요? 5%. 은행은 수익성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인데 돈 빌려주면 은행도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요 경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시장금리가 내려왔어요. 나는 이자 몇 프로 주죠? 5%. 새로 대출하면 이자 몇 프로죠? 3%. 은행은 날 통해서 이익을 보겠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지만 안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대출을 갚습니다. 그리고 새로 대출 냅니다. 얼마로? 아싸가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 조기상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행은 조기상환 위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은행은 싫은 거죠. 벌만 하면 사라지고 돈 못 버는 거는 계속 유지하고 은행은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고정금리보다도 변동금리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떤 구조로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에 해당됩니다. 이익. 기준금리는 은행의 지표금리, 원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은행은 어디서 돈을 땡겨오겠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예금 평균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예금 이자율 이걸 코픽스 지수라고 말하는데 전국 전 은행의 예금 평균을 계산하면 요게 나온다. 거기에다가 마진 붙여서 대출해준다. 그래서 예대 마진 이런 게 주수분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6번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6번 여러분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봅시다. 1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기간에 유리한 것은 고정금리다. 틀렸죠? 이 대출기간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혼자만의 늪에 빠지고 이해하고 분석을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했던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그릇이 좀만 지나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꾸자꾸 듣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2번 일반적으로 대출일 시점, 대출일 시점은 초기를 말합니다. 대출일 시점에 이자율은 변동금리가 높다. 틀렸죠? 고정금리가 더 높은 겁니다. 3번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로 진행한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요거죠. 시장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조기상환 위험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암기 이렇게 했죠. 시장 가격이 내려오면은 뭐 산다? 조기 산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조기 산다.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죠.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금리에서 가장 정답으로 결정 많이 된 게 요거예요. 그래서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를 필요로 필요하지 않다.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필요 없다니 누구 말입니까? 틀렸죠? 5번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시장 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중에 짧을수록 대출 기관에게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변동금리는 은행이 이득이죠. 우리가 손해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조정 주기를 3년에 한 번 조정한대. 만약에. 그러면 이때 이자를 조정할 주기가 생겨서 3년 기다려야 돼. 그러면 조정을 늦어요. 고정금리에 가깝죠,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3개월마다 조정해요. 그러면 한두 달 지켜보고 금리 생길 거면 바로 적용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저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더 빨리 증가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놈은 변동금리가 기간에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간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입자에게 더 빨리 증가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대출자, 은행이 변동금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런데 빨리빨리 떠넘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것도 기출 질문입니다. 짧을수록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8번이 나와요. 8번이 나오는데 이게 금방 걸 응용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방법 중에서 대출기관 은행청에 유리한 것은 뭐냐? 은행 입장에서 안전한 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먼저 기억리언은 변동금리죠. 뒷걸리언은 고정금리죠. 은행은 고정을 좋아해요? 변동을 좋아해요? 변동을 좋아하는 거죠. 변동 중에서도 조정 주기가 짧은 게 뭐죠? 기억이죠. 그 다음이 리언. 기억 리언 순서겠죠. 자, 그 다음에 뒷걸 리언은 고정금리죠. 그 중에서 원금 균등이 돈을 빨리 회수합니다. 이건 다음 주 배울 거예요. 빨리 회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그래서 뒷것이 리얼보다 조금 안전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언, 뒷걸, 리얼 요 순서가 됩니다. 할만합니까? 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건 뭐 어렵지도 않은 거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단독 문제로 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미안한데 오늘 계산 문제가 너무 많네. 또 계산 문제가 있네. 어떡할까? 힘내봐야죠. 어차피 열심히 해서 힘내봐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을 전혀 다를 텐데 이제 기초반 가지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딱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우리 10번을 딱 풀 거예요. 10번 어떤 물건이냐 하면은 주택 물건이에요. 주택. 자, 주택은 LTV하고 DTI를 적용합니다. 앞면 있죠? 대출에 나오는 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0번. 4천만 원의 기존 대출에 있는 값은 A로부터 추가로 대출한다.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밑에 네모안에 봅니다. 담보가액은 4억, 소득은 4천만 원, 승인 조건은 LTV 70%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 LTV를 적용합니다. LTV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그랬죠? 4억인가요? 4억 곱하기 LTV 적용할 거죠. LTV 몇 프로죠? 70%, 0.7 곱합니다. 얼마 나오죠? 2억 8천. 그러면 이 값은 LTV, 즉 담보 조건 가지고 얼마 대출할 수 있다? 2억 8천. 끝. 자, 두 번째. 이제 DTI를 적용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곱하고 나눈다. 다시 곱하고 나눈다. 이제 이해하지 말고 외우세요. 뭐라고? 곱하고 나눈다. DTI를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자, 소득 보세요. 소득이 4천만 원이다. 그죠? 4천만 원. 곱하기 DTI 할 거예요. 곱하기 DTI. DTI가 자, 자료 보니까 몇 프로 나와 있죠? 50%, 0.5. 4천만 원에다가 0.5를 곱하면 내가 빚을 갚는데 쓸 수 있는 돈, 총부채 상환 금액이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 금액이 나와요. 자, 문제 보니까 저당상수 얼마죠? 0.1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배운다 그랬죠? 어떻게 이제 볼게요. 곱하고 나눴죠? 자, 이게 궁금하신 분은 5, 6월 강의를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설명했어요. 지금은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외워서 문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했죠? 곱하고 나눈다. 끝.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뭐 DTI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저당상수를. 그러면 4천만 원에 0.5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 0.1 나누면 2억이 나옵니다. 이 둘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둘 중에서 낮은 금액이겠죠. 낮은 금액 얼마가 됩니까? 2억. 그럼 이 상황에서 2억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기존 대출이 얼마 있죠? 4천만 원 있죠. 4천만 원 또 대출해 줍니까? 안 해줘요. 은행가면 안 해줍니다. 이거 대출되면 담보 내고 매번 대출만 해 쓰게 100억 200억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천 빼서 1억 6천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4천만 원은 기존 대출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자, 이거 1분 만에 충분히 풀어집니다. 이런 거 암산으로 할 만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안 되는데 아니요. 연습을 해서 암산될 만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어져요. 자, 이건 했고요. 한바탕 넘기셔가지고 11, 12는 좀 이따 할 거예요. 돌아와서 먼저 저랑 같이 13번을 먼저 할 거예요. 순서는 내 맘대로 아셨죠? 13번입니다. 13번. 자, 13번을 보시면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은 시장 가치가 7억이고 순영업소득 1억이신 상가래요. 이건 상가. 주택이 아니고 이건 상가 물건이네요. 자, 상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LTV는 똑같는데 DCR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DCR이 뭐냐? 데트, 그 다음에 C, 커버리지. 부채를 커버, 감당하는 비율. R부터 뭐 비율 말하는 겁니다. 레이시오.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 우리 앞에 배웠던 부채 감당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차례대로 접목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LTV를 적용합시다. 시장가치가 7억이라고 나와있죠? 네, 7억입니다. 7억 곱하기 LTV를 찾아봅시다. 니은에 보니까 LTV가 50%니까 0.5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 얼마 나오죠? 3억 5천. 이 부동산에서 담보 능력으로는 3억 5천 대출 가능하다 이 뜻이죠. 자, 두 번째. 는 DCR 부채 감당률을 적용할 겁니다. 자, 이제 따라합니다. 나누고 나눈다. 다시 나누고 나눈다. 앞에는 뭐였죠? 곱하고 나누고. 야는 나누고 뭐냐면 소득에서 DCR을 나누고 저당상수 나누면 돼요. 자, 이제 소득 봅시다. 순영업 소득이 1억 2천이죠? 1억 2천 나누기 DCR. 자, 네모니까 DCR 부채 감당률이 2 나와 있죠? 나눈 다음에 다시 저당상수를 나눕니다. 저당상수 0.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좀만 제가 친절하게 적는다면 요런 거죠. 4천만 원은 뭐냐? 소득이에요. 내가 벌이는 연소득. 거기에다가 0.5는 뭐냐? DTI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1억 2천도 뭐냐? 소득. 이건 주택은 내가 소득이 내가 주택에서는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그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내가 벌어서 그걸 갚아야 되잖아. 내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상가는 임대료가 들어오잖아. 임대료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거기에다가 부채 감당, 이게 뭐냐? DCR, 부채 감당률이에요. 거기다가 소득에다가 DTI를 곱하고 소득에다 DCR을 나누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나누어서 대출 금액을 구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DTI는 뭐 한다? 곱한다. DCR은 나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좀 나오는 편이니까 좀 주의해서 봐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억 2천에다 2를 나누죠. 얼마죠? 0.6억. 0.6억에다가 0.2를 나누면 3억이 나오죠. 맞죠? 맞죠? 예. 순간적으로 안 맞나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그러면 요 둘을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죠. 얼마 대출 가능하다? 3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만에 보시면 D까지 봅니다. 기존 대출 얼마 있죠? 1억. 그래서 얼마 대출 가능해요? 2억 가능하죠. 2억 찾으면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할만한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면 이론반이 너무 어렵게 공부했던 거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푸세요, 그냥. 이러면 오히려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기본 꼴이에요. 조금씩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보편적으로 1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8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5개, 3개 정도. 1개, 2개가 희한하게 나와요. 그게 왼쪽에 11번이에요. 자,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고장 A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담보인정 비율 60%, DTI.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죠. 문제에서 얘도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LTV 적용하고 DTI 적용하겠죠. 자, 10번과 유사한 문제다는 뜻이 됩니다. 10번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차례대로 볼게요. 먼저 중간에 봅니다. 부동산의 담보액 얼마죠? 5억이죠. 5억 곱하기 LTV 볼게요. 60%인가요? 0.6입니다. 그럼 얼마 대출이죠? 3억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아까 한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하고 나눈다. 곱하고 나누죠? 자, 소득을 볼게요. 밑에 이쪽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곱하기 DTI 할게요. DTI 40% 0.4죠.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입니까? 0.12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기서 뭔가를 더 계산해 줘야 돼요. 왜 계산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게 복잡해지는데 자,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인정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요거예요. 6천만 원 내가 버는 거야. 그런데 정부에서는 40%인 DTI 비율 40%까지 빚 가운데 써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소득을 볼 때 64, 2,400만 원만큼 빚 가운데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 맨 마지막에 이미 사업 자금으로 1,200만 원 빚 가운데 쓰고 있는 게 있죠. 이건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을 여기에서 뺍니다. 여기서. 헐. 여기서. 이게 밑에와 차이점이에요. 일단 계산하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자, 6천에서 이거 전부 다 여기 나온 전부 다 기출지문입니다. 6천에서 0.3 2,400에서 1,200 빼면 얼마 나오죠? 1,200에 0.12 나누면 얼마 나오죠? 1억이죠. 그러면 요걸 얼마 대출할 수 있는 거죠? 1억. 둘 중에 낮은 게 1억이잖아. 이게 답이에요. 끝. 자, 이걸 왼쪽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요거는 내가 2억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요거 있어. 요것도 3억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요거 있어. 그런데 요거는 기존 대출이 아니잖아요. 갚아 나가는 뭐죠? 부채 서비스액. 이게 기존 대출이 아니고 갚아 나가는 금액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게 일반적인가요?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일반적인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적용하면 요렇게 적용하지 은행에서 요렇게 적용 안 해요. 아니, 갚아 나가는 거는 이자율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죠?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했는데 대출은 3억인데 이자만 갚아 나간다 칩시다. 그럼 이건 올해는 이번 달은 100만 원인데 다음 달은 110만 원일 수도 있잖아. 이자율이 변동금리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이게. 그런데 계산 문제로 가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되느냐? 내가 기존 대출이냐 대출금이냐 내가 1억을 빌렸다 이거고 요거는 1,000만 원을 갚아 나간다. 이해하시겠죠? 갚아 나가는 거면 부채 서비스액이면 부채 서비스에서 빼고 그 다음에 대출금이면 대출금에서 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예,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 이건 문제를 잘 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밑에 12번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있는지 몰라. 이게 어려운 점을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득이 나와 있는데 둘 다 LTV는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LTV는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지문이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DTI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CR이 아니고 DSR이 좀 달라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게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택인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그런데 기타 주택이 하는 다른 거는 이자 상환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만 계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DSR 얘는 요가 똑같은 계정이 살짝 달라요. 이건 데트 부채랑 똑같은 건데 이거는 빚 대 소득에 대한 빚 이런 느낌인데 얘는 S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택 얘도 원리금이고 다른 기타 대출도 원리금으로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집을 담보로 내가 3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갚고 있어요. 그런데 DTI를 적용하면은 내가 만약에 DTI를 적용하면은 금액이 좀 그래도 DTI가 좀 완화가 된 거예요. 얘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 신용대출 받은 게 2천만 원 있어. 그런데 갚아 나갈 때 이건 이자만 계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자만 계산해서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데 요거는 다른 것도 원리금을 다 계산해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문제를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기억 담보 인정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DTI가 40%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DTI 요거 첫 번째 DTI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요 놈이 보면은 메뉴에 보면 주택가격이 7억 됐고요. 소득이 9천만 원이죠? 그죠? 9천만 원 곱하기 DTI 몇 프로죠? 40% 0.4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뭘 빼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거기 보시면 요 놈에다가 요 놈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죠? 요거 하면은 3,600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밑에 보시면 사업자금 연간 대출 자 보면 그 사업자금 연간 대출에 원금이 500 이자가 500이죠. 그런데 요거 DTI는 이자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빼느냐 500만 원을 빼서 계산해. 요렇게 여기다가 저당상수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 요렇게 즉 주택은 원리금인데 나머지 기타로 이자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DSR은 어떻게 계산? 똑같은 구조인데 좀 달라요. 구조 어떻게 되느냐? 9천만 원 곱하기 0.4 한 다음에 기타도 원리금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을. 그러면 자 니은티크 봅니다. 사업자금 가지고 갚아 나가는 원금이 500 이자가 500 원리금이 얼마죠? 여기는 1,000만 원을 빼는 거라. 이게 그 사이밖에 없다는 거야. 빼기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은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요. 실제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3,600만 원에서 500 빼면 3,100만 원. 0점이라면 요거 얼마 나오죠? 3억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해요. 요 놈은 9천만 원에 0.3 3,600에다가 1,000만 원 빼면 2,600이죠. 0.1 나오면 얼마 되죠? 2억 6천 가능하죠. 비슷한 거야 사실은. 비슷한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 괜히 말했던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 짜증낼까 싶어서 혹시 또 풀어보려고 하다가 요까지 잘했는데 쉽다 그랬는데 요거 하다가 아씨 뭐 이렇게 짜증낼까 싶어서 풀긴 풀었는데 시험에 이거 나온 사례가 없어요. 시험에 나온 사례가 없으니까 너무 깊은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규정 DTI와 DSR이라는 구정은 이런 규정이구나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너무 깊이 생각이 없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만 이해하셔도 이 차이를 제가 기초반 이야기 잘 안 해요. 헷갈리니까. 자, 근데 문제풀이 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 요거는 DTI.
60%요? 그럴 리가. DTI, DCR 둘 다 40%죠. 그거는 담보인정 비율. 예, 담보인정 비율. 담보인정 비율은 요거보다 높으니까 빼고 낼 거예요. 4억 2천이니까 요거보다 더 높으니까 그거 빼고 낮은 금액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한 겁니다. 자, 14번인데요. 이제 계산은 점점 막바지로 올라갑니다. 이거 치워도 되겠죠? 예, 잘 이해가 됐다 보고, 다시 말하자면 저렇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지금 같이 나오는 게 기본꼴이에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참 좋겠어. 그런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살짝 응용을 시켜요. 그게 쉬운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낯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 원래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낯선데 어렵게, 대표적인 게 뭐냐? 14번이에요. 14번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14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가 40%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매월 20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한다. 제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자, 아까 우리 생각인 걸 봅시다. 제가 적을 이렇게 했죠. 연소득에다가 DTI를 곱하고 그리고 저당상수를 나누면 내가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대출 가는 금액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요걸 아주 가볍게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연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DTI가 얼마죠? 40%. 0.4하면 내가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매월 200만 원이에요. 매월이죠. 요건 1년이고 여기다 뭘 곱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즉 뭐냐? 왼쪽은 이렇게 해서 매번 갚아 나가는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매번 갚아 나가는 돈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 곱해서 0.4 하면 이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즉 요 놈은 둘 곱해가지고 0.4를 나누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소득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약간 응용시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계산이니까 할 수 없이 좀 풀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15번에 보시면 요거는 기출문제예요. 시험에 한 번 나온 문제인데 만약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요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 기억에 A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LTV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 50%인데 대출이 얼마 받고 싶대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DTI가 몇 프로죠? 50% 0.5. 대출 얼마 받고 싶다?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아닌가요? 그럼 4억이죠? 이것만 하고 답은 둘 중 하나다? 계산이라고 제끼고 그러지 말고 이것만 하고 답은 둘 중 하나잖아요. 4억 바로 나와버린 거죠? 자, 두 번째 거. 니은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이거는 DTI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얼마래요? 소득이 4천만 원이죠?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곱하기 여기다가 DTI가 몇 프로래요? 40%. 0.4 하면 내가 갚아 나갈 돈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요거하고 똑같, 지금 요 개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매월 얼마를 갚는데요? 120만 원 곱하기 1년 12 해줘야 되겠죠? 1년 12 하는데 요렇게 해서 12 계산해서 요게 어떤 게 크냐 내가 가능하냐 이런 걸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요 놈은 그냥 여기다가 요 놈에다가 12를 나누어 버려요. 그럼 이게 1년치인데 12를 나누면 월 갚아 나가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계산해서 요게 12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는 거라.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게 133 나오죠. 그럼 요거에 120보다 크니까 나는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나는 내 능력으로 한 달에 133만 원만큼 갚을 수 있잖아. 그런데 120만 원 원리금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요거 충족하니까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응용식에서 좀 나와요. 그래서 기본꼴은 요런 거였다. 계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너그러이 10분이나 빨리 맞춰주는데 미법 시험 빨리 안 맞히잖아. 그럴 거라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내일 개론 특강이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개론 특강은 이제 지금부터 저는 개론 특강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늘려요. 그래서 6시면 좀 빨리 맞춰요. 그리고 양을 많이 안 해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면은 뭐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은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순수히 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공부할 거라. 그거보다 효익이 좀 높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용의 절반 정도를 다루는데 오전은 이론 위주, 오후는 계산 위주로. 자, 대부분 수업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요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자 이야기가 나왔다. 이자를 아주 빠르게 10분 만에 요약을 정리를 해요. 꼭 알아야 될 것만. 물론 자료를 보면은 요약이 쭉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아주 줄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밑에 문제가 2개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요약을 빠르게 했으면 이 요약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 시간을 제가 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게 여러분이 혹시 문제 풀이는 틀렸다. 이게 왜 틀렸느냐? 이건 요걸 이해를 못해서 버렸다라는 것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쭉 정리해요.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요걸 했다. 요걸 풀었잖아요. 밑에 요거 똑같은 게 밑에 또 있어. 풀고 난 다음에 풀 시간을 줄 거라.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에서 복습한다.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봐서는.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공부거리만 자꾸 가져가는 거라. 제 생각엔 그래요. 공부할 거리만 자꾸 많아. 집에 공부할 거리 많잖아 지금.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공법, 민법, 세법 다 들고 하잖아. 집에서 공부해 보려고. 공부하러 그대로 가져오면서 공부거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냥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내용만 딱 배우고 요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던 게 안정적인 7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양을 늘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집에서 복습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암기하고 해설하고 내가 요약이 되니까 문제가 풀리네? 오, 땡큐. 안 되네? 왜 틀렸네? 이런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막 제가 길게 설명하고 이론 배경이 뭐냐? 이거는 기초반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자.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할 걸 도와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음 주 내일 그 특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